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 500이 6,141포인트로 0.8%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우도 0.94%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잠깐이나마 돌파했다는 점이 참으로 인상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에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케빈 워시, 케빈 하셋, 스콧 베센트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들의 금리 인하 의지와 TV용 매력까지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명백히 압박용이죠.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로 달러가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시장이 이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페이즈 에너지가 12.8% 급등하며 S&P 500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연방 주택용 태양광 설치 세제 혜택을 삭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케빈 크레머 상원의원이 공화당 세무위원회에서 청정 에너지 세제 혜택을 더 관대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선란이 6.4%, 솔라이치가 5.1% 올랐고요. 지난달 하원이 2029년 풍력 태양광 세제 혜택 종료 조항을 포함한 세금 법안을 통과시킨 후 태양광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런 반응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책 의존적인 섹터는 투자에서 항상 조심스러운 편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나이키가 4분기 실적에서 주당 0.14달러를 기록해 예상치 0.12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111억 달러로 예상치 10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엘리엇 힐 CEO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헤드윈드가 정점을 찍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2% 감소했음에도 시장 예상보다 나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이 14% 감소, 도매 매출이 9% 감소했는데 둘 다 월스트리트 예상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신임 CEO 힐 Win Now 액션 플랜이 서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일시적 부진을 매수 기회로 보는 편입니다. 경험상 이런 대형 소비재 기업들은 한번 바닥을 확인하면 회복세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다만 중국 시장 회복 속도를 지켜봐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G7 동맹국들과 합의를 이루어 트럼프의 세금 법안에서 이른바 복수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OECD 필러 세금이 미국 기업에 적용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월스트리트에 상당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섹션 899는 유럽 각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맞대응 조치였는데 이게 도리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테크주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었군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정책 리스크 하나씩 정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 행보를 생각하면 여전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소식이네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상사형 AI 담당 부사장 바시 필러만이 8년간의 아마존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필러만은 아마존 베드록을 처음부터 구축한 핵심 인물이라고 여겨져 있는데요. 베드록은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AWS의 핵심 AI 서비스입니다. 빅테크 업계에서 AI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메타가 오픈AI 연구진 3명을 영입했고 오픈AI CEO 샘 알트만은 메타가 자사 직원들에게 1억 달러 보너스를 제안했다고 밝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핵심 인재 이탈이 아마존의 AI 경쟁력에 단기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다만 아마존의 조직력과 자원을 생각하면 큰 타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AI 인재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제품 공급업체인 DNOW가 동종업체 MRC 글로벌을 약 1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식 교환 방식으로 MRC 주주들은 보유 주식 한 주당 DNOW 주식 0.9489주를 받게 됩니다. 이는 MRC의 30일 거래 기준 평균 주가 대비해서 8.5%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합병 후 3년간 연간 7천만 달러의 비용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RC가 시간의 거래에서 11.7% 급등한 것을 보면 시장이 이번 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너지 섹터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친에너지 정책을 고려하면 이런 업스트림 장비 서비스 업체들의 실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유가 변동성은 여전히 변수에 꼽아져 있습니다. 7번째 뉴스입니다. 애플이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 준수를 위해 EU 지역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앱 내부에서 웹사이트나 대체 앱 마켓플레이스의 디지털 상품 구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 EU에서 단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4월 EU가 애플에 5억 8,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EU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더 저렴한 대안을 알리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추가 제시 1일 매출의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는데 이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규제 리스크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저는 애플의 생태계의 파워가 여전히 견고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경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견 투자은행이죠. 스티펠이 2분기 투자은행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크루세스프스키 CEO는 2025년 전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말 기준 고객 자산은 전월 대비 3%, 전년 대비 8% 증가한 5천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중건 투자은행의 실적 전망이 월스트리트 전반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IPO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M&A 거래량도 예전만 못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금융주 투자자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데이터입니다. 대형 투자은행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데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시장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과 실적 둔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 인사와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 그리고 각종 규제 정책의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주가는 엑스텐 기업 분석 코너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 10년간의 주가의 성장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올라왔고 현재는 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시총 1위를 지켜온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비록 엔비디아한테 1등 자리를 내주고는 있지만 향후의 성장은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494불을 가르치고 있고 시가총액은 3조 7천억입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서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파트 1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결론을 내리겠고요. 파트 2가 숫자로 보는 진짜 실력입니다. AI와 클라우드가 정말 돈이 되는가 하는 분석이고요. 파트 3가 리스크와 실전 투자법이라 해서 언제 얼마나 사야 할까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파트 1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하실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강력 매수입니다. 현재 494불에도 매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클라우드 전쟁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저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애저가 31% 성장, AWS 즉 아마존 앱 서비스가 17% 성장,
구글 클라우드가 28%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애저가 아마존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면 2, 3년 내에 1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번 애저 쓰기 시작하면요,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더 그렇겠죠. 두 번째 이유는 AI로 진짜 돈을 벌고 있습니다. AI 하는데 실제로 돈 버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화면에 그래프를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AI 매출이 연간 13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5%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현금입니다. 오픈 AI와 파트너십 덕분에 AI 붐을 실제 수익으로 바꾸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돈을 버는 기계입니다. 숫자를 보시죠. 화면에 나온 차트처럼 분기 매출이 696억 달러, 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이 45.9%나 됩니다. 이 영업이익이 45.9%라는 의미는 뭐냐면 매출을 100불 하면 그 중에 46달러가 이익이라는 거죠. 이런 대기업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얼마에 살까요? 현재 주가 494달러. 제 목표가를 화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1년 목표가 580달러로 현재보다 17% 상승한 가격이고요. 3년 목표치는 750달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가 532불이거든요. 제가 좀 더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장 포트폴리오 비중은 8에서 12% 정도 사이를 권해드립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너무 많이 사시지도 말고요. 너무 적게 사시지도 마십시오. 분산 투자의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면 한 5에서 8% 정도, 적극적이면 8에서 12% 정도, 공격적이면 12에서 15% 정도 확보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DCA, 즉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분산해서 쭉 사시던지, 혹은 6개월에 한 번, 혹은 한 1년에 한 번씩 사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일부 매수를 하시고 가격이 빠질 때마다, 즉 정해놓은 그 레벨에 따라서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5% 빠질 때 좀 매수하고 10%, 15%, 20%, 25% 이렇게 해서 쭉 매수를 하시고, 좀 반등해서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줄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트레이딩을 가미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셔도 됩니다. 지금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 사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모르고 사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파트 2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실적부터 보시죠. 얼마 전 발표된 실적입니다. 매출액 696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한 상황이고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60조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450억 달러 정도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보다 1.5배 더 큰 거죠. 영업이익이 320억 달러로 17%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 45.9%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글로벌 금융 현장에서 이런 대기업은 정말 보기 힘듭니다. 클라우드 시장 현황을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10년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AWS, 즉 아마존이 32%로 1위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애저가 24%로 2위이지만 맹 추격 중이고요. 구글은 12%로 현재 3위입니다. 성장률을 다시 한번 보시죠. AWS는 17%, 애저는 무려 31%나 됩니다. 이 속도 차라면 언제 유의할까요? 간단히 계산해 보면 대략 2027년경이면 애저가 AWS를 추월할 수 있습니다. AI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 버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마이크로소프트 AI 사업을 보면요. 연간 매출이 130억 달러고요. 성장률이 175%입니다. 그리고 애저 성장에 13%포인트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저가 31% 성장했는데 그중 13%포인트가 AI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AI가 없었다면 애저는 18% 성장에 그쳤다는 얘기죠. AI 덕분에 31%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 AI와 관계를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독점 계약이 일부 완화되긴 했는데요.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여전히 독점인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 게 오픈 AI API의 애저 독점 제공, 기존 모델들의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사용권, 챗 GPT 기술의 코파일럿 통합, 완화된 건 새로운 컴퓨팅 용량에 대한 독점권 정도입니다. 핵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픈 AI가 성장할수록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코파일럿의 성과를 보면 대단합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70%가 사용 경험이 있고요. GitHub 코파일럿 조직 사용자가 77,000개나 되고요. 생산성 향상이 평균 26%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사용자 확산은 챗 GPT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유료 전환율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피스 쓰는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것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보안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간 매출이 270억 달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액이 800억 불이나 됩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3배를 한 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경쟁사와 비교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 구글이 400억 달러, 아마존이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데 이 격차를 보십시오.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투자 목적은 99%가 AI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독점입니다. 선점을 노리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마진 압박과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를 많이 하면 이런 거는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2026년부터는 투자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2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완벽하고 AI와 클라우드에서 실제 돈을 벌고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죠. 파트 3에서는 리스크와 실전 투자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만 했지만 이제 리스크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주요 리스크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기 마진 압박입니다. 8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총이익률이 70%에서 약간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1, 2년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투자 효과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경쟁 심화이죠. 구글, 메타, 아마존 모두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 발전, 그리고 메타의 무료 AI 서비스 공세, 중국 AI 기업들의 추격, 이런 것들을 많이 주의해야겠습니다. 코파일럿 관련해서는 개인 사용자 확산 속도가 기대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료 전환율이 불확실하고 챗 GPT 대비 인지도가 부족한 점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 리스크가 항상 있죠.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압박이 계속 프레셔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독점 조사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오픈 AI 파트너십 규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EU와 중국 등 해외 규제 강화가 더욱더 심해지리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언제 얼마나 사야 할까요? 부담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차 매수는 한 40% 정도는 현재 가격 490에서 510불 사이에서 충분히 사셔도 되고 일단 발을 담그셔야죠. 그래서 장기 투자라면 지금 꼭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차 매수 가격대는 보통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좀 주가가 빠집니다. 그래서 460불이 아닌 480불 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 한 30% 정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3차 매수는 뭐 시장이 있다 보면 지금 고점 근처에 있기 때문에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시장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420불에서 450불 정도 가격에 온다? 그럼 나머지 30%를 더 추가를 해서 사신다. 그래서 이런 가격대까지는 사실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시죠. 안 빠질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기 때문에 좀 오랜 시간을 바라본다면은 꼭 저 정도 가격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5에서 8% 정도 포트에 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은 한 10에서 15% 정도, 그리고 공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베팅하시는 분들은 15에서 20%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 한 종목에 전 재산을 걸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 기간별 전략을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뭐 2, 3개월에 팔 거야 하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은 철저하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고 어떤 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사신다면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개인 투자가로서 좀 장기적으로 난 이 주식이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건 괜찮지만 뭐 2, 3개월 뒤에 팔 거야, 요즘에 고점을 뚫었으니까 좀 더 올라가겠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사시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렇지만 1년에서 3년 정도 중기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AI 투자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라서 목표가가 580불에서 650불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장기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목표가가 750불에서 1000불도 갈 수 있는 그런 기대성을 가진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하시기 전에 이것만 꼭 확인하십시오. 투자 목적이 명확한가? 단기 수익인지 장기 성장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가? 30%에서 40% 하락을 견딜 수 있는지 기술주 특성상 변동성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가? 한 종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요. 다른 섹터와 다른 지역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 투자 마음가짐이 있는가? 최소 3년 이상 보유를 권장해 드리고요. 단기 변동성에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파트 3가 완료됐습니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기회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실전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저기 배부를 해 보았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투자 등급은 강력 매수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1년에 580불, 3년에 750불입니다. 전체 포트의 8에서 12% 정도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식은 분할 매수로 장기 투자 목적을 가지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핵심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자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애저가 31%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I로 실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연 130억 달러를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8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있지만 기회가 더 크다고 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1등을 탈환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 마이크로소프트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